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납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약주까지 곁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라는 취지로 합의를 본 건데 과연 테이블에 오를 안건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계속 갈등을 보였던 의제 과연 조율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부실 선거를 유발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선관위가 인수위 측과의 간담회를 거부해서 인수위 측에서 사실상의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논란인 선관위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을지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9일, 동아일보 3면이 쓰고 있는 19일, 과연 어떤 날짜일까요? 함께 보시죠.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용산 집무실 협조 요청할 듯 MB 사면도 논의 가능성.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19일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늦어진 김에 약주 한잔 하면서 아예 저녁 느긋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건 용산 집무실을 당선인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승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 만찬 자리에서 이거 성사될까요? 합의될까요?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총리. 초대 총리에 누가 될까? 안철수 위원장일까? 아닐까? 관심사입니다. 어떤 보도는 5배수로 압축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한국일보입니다. 국무총리 중요하죠. 첫 총리 후보에 경제통 한덕수, 통합형 박주선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박용만, 김기현 원내대표 이름도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이 중요한 자리 누가 맡게 될까요? 대통령 당선인의 뜻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당선인의 복심에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검수완박.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요즘 검수완박을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검수완박 속도전 다시 불붙이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첫 시험대 강경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견제하며 정치봉업 방어 프레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먹힐지가 민주당으로선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김한. 중앙일보 5면이 쓰고 있는 기사. 김한 어떤 뉴스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김한. 북한은 화성 17형을 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미국 정보통 일각에서는 그거 아니다. 화성 15형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만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17이든 15든 중요한 건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명백히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 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돌직구쇼의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님,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날까 내일이나 만날까 온 국민이 제발 두 분 만나라. 이런 걸 고대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19일 만에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늦어진 김에 아예 느긋하게 저녁에 약주 한 잔 곁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두 분 다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윤석열 당선인도 유세 기간 동안에 뭐 맥주 회동 많이 했었고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때도 이 캔맥주로 대화의 물꼬를 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오늘 만찬 저녁에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19일간의 해묵은 갈등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지가 관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용산 집무실 이전이 달려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일정이 다 마친 상황이잖아요, 만찬은. 그러니까 만찬에서 시간을 좀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공감대를 이룬 면들이 사면이든 사면은 애당초 그 문제 때문에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감사위원 임명이나 그런 인사권 문제는 어떻게 좀 얘기가 해결이 됩니까? 의제 구분 없이 두 분이서 잘 의제 구분 없이라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안건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연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사 가야 하는데 이 예비비 승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찬에서 요거를 푸느냐.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느냐.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국면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만찬 회동 예상 의제 오늘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요즘 개나리도 피고 날씨도 좋아서 저녁 6시면은 딱 좋은 시간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배석자가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 비서실장급으로 배석이 되고 이철희 정무수석은 빠졌군요. 자, 세 가지 의제가 예상됩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대통령이 해줄 거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5월 10일 용산시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면, MB 사면, 김경수 사면 연계 관측, 추경 50조 원 규모, 자영업자 피해 보상 추경에 합의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안건들을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관심사는 아마 집무실 이전일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빨리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건데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 어떻습니까? 일단 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냐라고 좀 답답한 분위기가 있습니까? 당선인 쪽에? 글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예비비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5월 10일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기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공약을 파기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를 의결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5월 10일에서 용산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조금 더 늦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관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자칫 불협화음 그리고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추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새 정부 발목 잡기.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만남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 예비비 496억 원을 의결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내일이 또 국무회의네요? 예, 지난주에 화요일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으면 제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입장은 또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오늘 이 만찬 회동을 통해 조금
격이 없는 대화가 오가면서 왜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2년 또 2017년에 국민께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격이 없이 소통이 만약 예.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무언가 좀 대화거리를 준비하겠군요. 왜 용산 집무실로 가야 하는지, 왜 예비비를 문 대통령이 승인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거리를 좀 들고 가겠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용산 집무실 이전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경 편성 논의라든지 예. 또 북한이 ICBM 발사 이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없도록 당선인과 대통령이 의견을 모으는 등 이런 안보 공약도 일들이 있겠군요. 제일 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보 이슈. 그리고 난 다음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또 같이 눈앞에 있는 예. 만큼 이런 얘기들도 오가지 않겠는가라고 많이들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전재수 의원님. 오늘 또 부드럽게 일단 또 약주 한 잔이 등장할 걸로 보여요. 유영민 실장이 약주 한 잔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도 어떤 조간신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개나리 피는 오후 6시 청와대 분위기 좋습니까? 약주 한 잔 하면서. 그 예비비 승인해 줍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반대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좀 늦게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늘 이제 만찬을 하게 된 것은 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좀 손을 맞잡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구 권력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네. 이 난국을 함께 극복해보자. 이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배석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말씀을 나누시다가 추가적으로 또 실무 협상이 필요한 의제들이 나올 경우에는 배석자들이 배석한 것은 곧 이제 추가 실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실무 협상이 필요 없는 의제만 있다면 배석자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예컨대 그냥 회동 정도, 덕담만 나눈 정도였다면 배석자 그렇죠. 없어도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다는 것은 추가 실무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말하자면 이제 예비비 승인의 문제라든지 집무실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라든지 추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추가 실무 협상의 의제로서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어떻든 늦었지만 두 분이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윤석열 행정부가 예. 새 출발을 하는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조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재수 의원님이 확실히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었어요. 배석자, 각각 비서실장을 배석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양측이 다 열어둔 것이다 라는 힌트예요. 이 말인즉슨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이 오늘 저녁 만찬의 적극적인 안건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용산 이전 위한 496억 예비비 의결 요구 관측 인수위 관계자 안보 공백 우려를 청와대가 제기한 만큼 윤 당선인이 수치를 들어가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승인할 때 5월 10일부터 바로 용산시대 가능 예측되고 있다. 집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취임 직후 입주도 가능하다라는 방침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현재 당선인 측의 계획은 플랜 A, 플랜 B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랜 A는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예비비 승인하면 바로 이사 간다. 용산에서. 플랜 B, 청와대가 끝까지 반대하고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면 통이동에서 집무실을 급한 대로 시작을 한다. 이 플랜 A, B 두 가지죠. 그렇죠. 이제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반나절 만에 사실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바뀌면서 사실상 5월 10일부터 용산으로 옮겨서 집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수위 측에서도 그러면 좋다. 통이동에서 계속 그러면 일단 출퇴근을 하면서 용산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만약에 좋고 윤 당선인이 잘 설명을 해서 왜 이렇게 용산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안보 공백이 가장 큰 이제 문제였잖아요. 안보 공백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마 되게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아마 설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 계속해서 무작정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이제 발목 잡기처럼 보이다 보니까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을 잘 해서 만약에 예비비 지출을 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올리고 그것이 승인되면은 잘하면 5월 10일까지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용산에서 이제 집무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 사이의 갈등 중에 하나가 언론 보도로는 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무리한 인사 강행이다라는 게 대통령 당선인 측의 문제 제기였는데요. 최근 감사원의 선택이 아마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했으리라는 흥미로운 관측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감사위원이 매우 중요했는데 자 감사원이 최근 업무 보고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단 임기 말 인사를 않겠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뜻이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임기 말에 한 40일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임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와대에서 양보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서로 협의하는데 명분이 어느 정도 쌓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모두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부는 윤 당선인이 이제 행사하기끔 어떤 길을 열어주고 또 꼭 필요한 공석이면 안 되는 자리들은 또 임명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균형과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또 윤 당선인 측에서도 하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씩은 서로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행사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업무 보고 때 감사위원 2명 공석 자리를 인사 제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군요.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알박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해동을 앞서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무적에서 조율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입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상황에서 재청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이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정도 인사권을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양보한 측면도 분명히 오늘 만찬 회동 성사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과는 좀 달리 선관위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기재부 선관위 파열음? 자, 일단 인수위에서는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논란 설명을 듣겠다. 간담회 형식 업무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선례가 없다. 인수위의 업무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선관위가 거부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돌아가면서 국방부, 또 기재부, 또 앞서 봤던 감사원 업무 보고가 인수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수위 인계 과정이니까 돌아가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금 인수위와의 회동을 거부해서 당선인 측이 사실상의 유감까지 지금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선인 측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지난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서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관위는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거부하더니 아예 인수위와의 회동 자체도 선관위가 거부하고 나서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수위의 명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절치 않다. 인수위에 만나는 게 라는 건데 또 생각해보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관위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언론의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 보고든 간담회를 통해서 왜 지난날 사전투표 등에 대한 부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그 문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같은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관위의 부실 문제는 국민의힘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핵심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비판했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한 명만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교육감 선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관위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달 사전투표 부실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쌓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다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걸 선관위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마저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가 조금 불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게 되니까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질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문제 김 어떻게 풀어낼 대변인께서 거냐 싶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럼 선관위가 왜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독립군처럼 정부를 무시한 채 선거를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왜 거부했다고 보세요? 저는 책임 회피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했던 상황 속에서도 국민께 대한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일들이 문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내용들을 국민들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이 책임성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주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 바로 선관위의 지난날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용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선관위가 오해가 유발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 혹시 지금 선관위가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정부를 하나의 어떤 그 정파적인 집단으로 생각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파성, 편파성을 고려했다. 이런 오해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선관위라는 건 헌법상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 간담회를 한 건 또 이런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크게 됐을 때는 결국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아주 큰 잘못이 있었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병민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6명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물적인 여러 가지 인적인 그런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러서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빠지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그 주장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인수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좀
이야기도 듣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인수위의 생각일 텐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중립성 훼손의 이야기를 들면서 보고하지 않겠다, 간담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뭐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같이 선관위가 정말로 이 부실한 투표를 준비했던 전례도 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비판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제 사임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이미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그만뒀는데 사실상 이제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사무총장인데 그만뒀는데 중앙선관위원장까지 그만둬버리면은 지금 임박해 있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또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행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헌법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문제 때 나왔듯이 인수위원회가 예비비를 신청할 인수위원회라든지 당선자가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네. 이 예비비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방부가 예비비를 승인을 해가지고 기재부가 그 예비비가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심사를 해서 저 국무회를 통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수위원회 권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책임을 묻되 예. 인수위원회에 주어진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선거가 당장 진행 중인데 인수위원회 가서 업무 보고하고 간담회하고 하면 사실상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어떤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받는 것이지 헌법상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인수위원회 법이 정한 그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는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그렇게 치렀던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는 잘 치를 수 있을지 과연 국민들은 선관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다라는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수위의 간담회조차도 거부한 선관위 마치 국민들이 보기엔 손정희 변호사님 약간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집단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선관위 감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까? 일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선례가 없다라는 것은 과거 역대 인수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권력들이 이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한 전례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유지되는 기관으로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의 가오 때문에 꼭 간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수위가 마치 이런 선관위 가오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오인될 수 있는데 인순이는 그런 권한은 없죠. 인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인계받으면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그 업무에 대해서 숙달하고 이제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뭔가를 질책하거나 경고하거나 징계하는 자리는 아니다. 만약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취임하시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원 간사라든지 징계라면 징계 조치라든가 또는 지금 수사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지 사전에 전례도 없는데 이리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마치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사실은 정치 권력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정치 권력이 너무 좌지우지하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국민들한테 옳지 않다. 하고자 한다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질책하는 것이 필요하시지 지금 전례가 없다라고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치 또 윤 당선인과 선관위가 대치하는 느낌. 그래서 선관위가 마치 어떤 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모양 자체를 만들지 않게 부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원이 지방선거 끝나고 감사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소쿠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를 회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감사원이 감사하고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청와대가 싫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치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청와대가 싫다면 기와 색깔을 빨갛게 바꾸고 이름도 저과대로 바꾸고 들어가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빨갛게 기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 북한 같네요. 빨갛게 하니까 중국이나.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수준이 너무 경박해서 제가 다 부끄럽다. 삼선 국회의원이 이런 유치찬란한 글을 올리면서까지 당선인을 조롱하며 정치를 하고 싶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지붕을 바꿔라. 정청래 의원의 제안인데요. 지금 사안에 대한 본질과 전혀 관계없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 같은 SNS 글을 올리거나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용산에 대한 집무실 이전을 두고서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들 아마 당선인 측에서도 충분히 경청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금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제언들을 해주시는 분들의 메시지는 충분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저 같은 글들 또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평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청래 의원도 진심으로 저걸 제안한 건 아니겠죠. 농담이겠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색깔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 대변인. 청와대 기와를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약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정부기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이제 색깔을 저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꼭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청와대 공간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는 게 정파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게 되는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청와대를 이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선거 전에는 모두가 공약했지만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선 그 일을 시행하지 못했고 또 선거 때만 되면 다시금 청와대 이전의 얘기를 꺼냈는지 그런 국민들의 마음, 생각, 기본 상식에 맞춰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정 의원도 쪼크로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 화두는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총리 5배수 압축, 안철수 카드 유효?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날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윤 정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총리 인선 과정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후보군 추리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국민 통합과 경제다. 이번 주 내에 5명 안팎으로 압축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연 그 후보군들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하마평입니다. 하마평. 확정적이지 않고 여기 없는 분이 총리로 내정될 수도 있는 일이죠. 한덕수 전 총리,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전 총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를 또 이명박 정부 때 하셨고, 진대재 장관,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리고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재계 인물도 지금 하마평으로 오르고 있어요. 자,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그리고 권영세, 김기현 본부장과 원내대표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여전히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군요. 경제 원팀 드림팀 최적의 총리 후보 찾는 중. 국무총리의 키워드는 경제다 라는 힌트를 김은혜 대변인이 지금 막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김수경 교수님, 다시 한번 총리 하마평 인물들 띄워놓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김은혜 대변인은 총리의 방점은 경제예요, 경제. 그러면 일단 몇 명이 좀 저기서 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인데 어쨌든 경제에 방점을 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이라던가 이렇게 경제통을 앉힐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어쨌든 인수위원장도 어쨌든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러면 뭐 정당 출신의 뭐 김기현 원내대표나 일단 권영세 본부장은 아닐 가능성이 있겠군요.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수경의 픽은 박용만, 안철수, 뭐 윤중현 이렇게 윤중현. 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소야대잖아요. 지금 총리를 지명하는 것부터 삐걱대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전쟁처럼 치러지면 어쨌든 국정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난한 인물을 어쨌든 세울 겁니다. 그러면 한 3가지 후보군으로 이게 좀 갈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범야권 인물.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측으로부터 좀 공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예 정치색이 없는 경제인 출신. 예를 들어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색이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재벌 출신이라는 좀 한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끼리는 서로 좀 너무 심하게 인사청문회 안 하는 좀 그런 암묵적인 관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사이는 서로 존경하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3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그럼 과연 총리에 앉을 거냐 안 앉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권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5년 뒤에 자기가 대권에 나가는 거를 이제 어떤 마음에 두고 있다면 국힘 내에서 어쨌든 자기의 입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은 본인이 워낙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총리에 지명이 되면은 그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총리 하마평에 오른 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전재수 의원님이 청와대에 계셨던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셨잖아요. 잘 아시죠? 잘은 모르는데. 잘은 모르시군요. 압니다. 어떤 분입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총리, 윤 정부의 초대 총리로? 아니,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매력적인 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윤석열 행정부의 초대 총리는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매력적인 분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아마 총리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보통의 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생, 경제,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8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걸맞는 그런 아마 초대 총리를 아마 물색을 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들께 발목 잡기만 하는 레슬링 선수로 비춰지는 것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돌직구예요? 그렇습니다. 발목 잡기 하는 레슬링 선수로 민주당이 이 이미지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뭘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좋은 역량이 뛰어난 분을 총리로 좀 지명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발목 잡는 레슬링 선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마 그렇게 그러한 경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당 소속의 전재수 의원께서 하마평 리스트를 보더니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들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마평 말고 또 제3의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함께 보시죠. 앞서서 김수영 교수께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현재 차기 당권 도전의 무게, 이준석 대표의 자리에 도전한다. 윤석열 당선 1층 핵심 관계자. 안철수 위원장의 거취 표명이 최대 관건이다. 만약 총리 맡겠다라고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면 우선순위가 안철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 위원장 측 관계자. 3월 내로 거취를 결심할 것.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거취를 결심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할지 당대표 선거에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 가운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현 당대표가 굉장히 심오한 오묘한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총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 이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총리하셔라. 굉장히 유해지시고 여유 있어 보인다. 총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굉장한 악연이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이 대표가 끝까지 반대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인데, 김병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이 대표가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총리를 추천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만약 이준석 대표가 저 방송에서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대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총리 행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의 발언을 쏟아냈다면 오히려 언론의 평가라든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상당히 쏟아졌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각에 관한 건 어차피 당선인의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도 가질 수 있는 분이고, 총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 역할하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둘 때만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걸림돌 없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은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각에 들어가서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행정부의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또 막상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지나가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행보 속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 가장 도움이 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민의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인수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 뭐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다라는 가능성은 조금 쑥 들어간
분위기예요. 뭐 아직은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을 향한 발언의 변천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무운을 빕니다. 예.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에 상호 조롱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요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당권이라고 표현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조율은 딱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수위 활동 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이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과 삼청동에 있는 인수위 건물이 있는데 기자실이 관례적으로 당선인이 있는 통이동 쪽에 마련된 게 아니라 통상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당선인이 기자실을 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쪽으로 옮기라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기존에는 종로구 삼청동인데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오늘부터예요. 통이동 1층,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는 1층 회의실을 비워서라도 프레스룸을 만들자.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다. 통이동 마당에는 임시 천막 기자실이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실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 비워놨어요 여기 냉장고만 있으면.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여기서 할까 여기서? 좋아요. 통상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새로 옮기시면은 이렇게 좀 저희들 깜짝 팩술 같은 거 많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제일 그래도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잘 받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전 대통령 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 문제가 좀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아니 내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쓰게 됐어. 가벼운 얘기를 좀 하지요. 자, 모습 보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도 그 인수위 출입 기자였는데 제가 출입했던 곳도 저 통이동이 아니라 삼청동에 있어서 그 삼청동 건물에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기회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실을 옮겼다는데. 가까이 친근하게 저렇게 이제 격이 없이 소통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좀 진정 어린 소통을 하려는 시도로 익혀서 굉장히 좋은 변화이고 또 새로운 모습이고 정말 친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처음이니까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저렇게 친근하게 얘기하지만 기자분들이 가끔은 굉장히 날카롭게 훅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할 때도 있고 질책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게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가벼운 얘기 아니더라도 무거운 얘기, 듣기 싫은 얘기, 더군다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가끔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경청하는구나.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말도 비판하는 것도 상대방 말도 잘 듣는구나라는 이미지 인식 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들이 꼽은 3가지 뜨거운 소식들을 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의 정체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3. 첫 번째, 북한 김정은.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정말로 젊었을 때 주연을 맡았던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미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거기서 멋있게 젊은 톰 크루즈가 선글라스를 쓰고 걸어 나오는 장면을 슬로우 처리하면서 정말로 멋있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거두절미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북한 측이 편집한 것 그대로 저희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한 편집, 임팩트 있는 어떤 화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글라스를 벗어드는 장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모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웅장하게 비춰지면서 이 장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글라스를 쓰고 걸어 나오는 장면. 자꾸 왜 시계를 봅니까? 톰 크루즈의 탑건을 연상시킨다. 어떤 조간신문이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글쎄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는 북한이 이 미사일을 공개하는 영상에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뭐 나름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는 영상 편집 기법까지 동원해서 이 이례적인 화면을 연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요. 이게 저희 편집이 아닙니다. 북한의 편집 장면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분석했었던 김수경 교수님. 김정은이 왜 저렇게 소위 폼 잡고 북한은 저렇게 화려한 기교를 부리면서 미사일 공개 영상을 편집 방송을 한 겁니까? 굉장히 보기에 어색하고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ICBM이라는 게 어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굉장히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만큼 아주 위협적인 사건인데 저걸 마치 영화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이 연상된다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이해요. 굉장히 기이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코믹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패러디 같기도 하고 저 심각한 얘기를 저렇게 지금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도발을 뭐 올해 들어서 계속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뭐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 하고 있죠. 정권 이양기에는 지금 도발이 훨씬 더 예전보다 강도 높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마도 이제 늘 패턴은 똑같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나 보수 정부가 들어서나 그 진영에 상관없이 북한은 항상 저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한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북한은 사실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수 때문이다, 진보 때문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싸우거든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막 모욕적인 욕설 같은 것들을 논평으로 냈거든요.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그런 식의 모욕을 한다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당연히 분노하는 거잖아요. 분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제발 그만하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쟁점은 북한은 17형, 화성 17형을 쐈다, ICBM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 일각에서는 아닌 것 같다, 저 15형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24일 북한이 발사한 ICBM 추진체 데이터 화성 15형 같고 실험 영상도 짜깁기 같다. 그래서 저렇게 막 영상을 화려하게 탑건했나요? 최근 발사한 3개 기종은 화성 17형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군소식통. 15형 쏘고 17형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이 ICBM 발사는 아시다시피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도 마땅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의 ICBM 미사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통령 당선인이 경고를 했죠. 그러자 우리 민족끼리 대결병자 윤석열 대통령 번거지를 뒤집어 쓰는 것부터가 최대 재앙 들이닥칠 징조다. 대결 광신자이며 화근 덩어리다. 하여튼 험악한 말들은 저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하도 궁금해서 탈북자분들에게 취재해보니까 저런 표현을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대요.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이 뭐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니까 안보 위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 측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것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인데 청와대 벙커 대신 지휘 차량,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전까지 국가지도 통신 차량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가지도 통신 차량이 뭐냐면 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갖춘 미니버스 크기의 차량입니다. 지휘 차량인데 16명이 탑승 가능하고 비상시 화상으로 NSC 주재도 가능하다. 자, 김용현 청와대 이전 팀장 위성으로 작동한다.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통상적인 것은 뭐 북한의 안보 위기 때는 청와대 지하나 국방부나 합참 지하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대통령이 그 NSC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일종의 북한에게 보내는 어떤 우리 측의 메시지의 수위이처럼 분석돼 오기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휘버스를 타냐 안 타냐 대통령이 당선인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 내에 있는 지하 벙커를 활용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제 5월 10일에 이전이 완료되지 않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청와대에 있는 벙커를 이용하냐 아니면 국방부로 가기까지도 일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민한 골든타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임시 지휘 차량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항시 청와대에만 모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경우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응급한 상황 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한시라도 빨리 용산 집무실로 모든 체제를 다 갖춰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공백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그런 일들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북한의 ICBM 도발 등 과거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기에 늘 나왔던 북한의 도발들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 측 간에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또 차지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누굴까요? 김정숙 여사입니다.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법원에서 영부인의 옷값 의전 비용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함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일단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특활비,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해야 한다. 자,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 민감 사안이 포함돼서 공개 안 하겠다. 거부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어요. 시민단체가. 법원의 판단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활비 내역과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의전 비용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시민들을 중심으로 영부인의 의상을 분석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178벌의 의상, 207개의 액세서리가 착용됐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면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는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화면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 자, 뭐 법률적인 문제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왜 공개를 하라는 건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가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그걸 예방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어떤 취지를 가지고 소송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을 법원에서 인용해서 공개의 실익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다만 또 우리나라는 항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문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게 국가의 안보라든가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국가의 어떤 품격을 저해하면서까지 공개될 문제인가지는 최종심의 이제 판단을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어려운 문제이고 선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공방도 있고,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었는데 좀 고심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지난 요번 정권 아니더라도 영부인의 의상비가 다 공개된 적이 있었던가 하면 물음표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또 이런 선례가 있었느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 제로 처벌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공개된 전례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럴 만한 또 합당한 이유가 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의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공개돼서 거기에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낭비가 없었는지 보자, 이거는 사실은 공개될 명분으로 보이기는 어렵고요. 일단 공개의 실익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위법 행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뭐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낭비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 없이는 이걸 공개했다고 한다면 후임 정권도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옷 어디서 샀는지, 그 양복 어디서 샀는지, 그 신발 어디서 샀는지, 혹시 선물로 고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면 사실상 청와대의 업무가 굉장히 마비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 없이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 망신주기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한 기준과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고, 특히 의상비 지출에 대한 의전비 어떤 구체적인 항목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무작정 뭐 했던 브러치가 명품 같은데 2억 같은데 이게 개인 것인지 빌린 것인지 실제 산 것인지 가품인지 여부도 묻지 따지지도 않고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영부인의 의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까 누리꾼들의 지적, 그 두 번째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고가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자, 저 브로치인데 이게 뭐 2억짜리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2만 원짜리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부인의 옷값 논란 와중에 논란이 된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석 반지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큰 보석 반지를 김정숙 여사가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같은 날인데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하고 봤더니 반지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추측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저 손이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영부인이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반지를 돌린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현재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수활동비가 감독 없이 마구 지출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막대한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또 사후 감독도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소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낸 바도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논평, 박 대통령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10,000원을 쓰는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서민 심정을 생각하라라고 옷값을 비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 네, 아마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많은 얘기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이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의상에 관련된 문제들을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면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고 나서 쓰게 되는 치약, 칫솔마저도 내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가정에 대한 재산은 이미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많은 언론 이전의 네티즌들이 찾아내고 있는 저 의상들에 대한 비용을 단순하게 사비로 구입해서 쓰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게 통상적인 상식이고 관측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치약, 칫솔마저도 사비로 사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과연 지난날 그 같은 약속들이 지켜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 얼핏 네티즌들이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저 많은 의상들을 보게 되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사치스러운 정도의 의상이 아닌가. 그 비용이 혹시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다 충당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전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처음 2017년도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했을 때의 의지에 비추어서 지난 5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공개하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또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역사를 제가 좀 아는데요. 일단은 특수활동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특수활동비를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버려가지고 청와대 근무할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줄였던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이게 수석 보좌관이나 비서관 행정관들한테 대통령 뭐 이게 봉투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날렸거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오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서 이게 관저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뭐 공식 일정 없이 식사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그것은 전부 사비로 충당하게끔 하고 그 이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로 국민 세금으로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재부 출신의 총무비서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기재부 출신의 총무비서관이 지금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만큼은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도 못 만들 정도로 국회의원들도 청와대 시계를 지금 저도 이제 그 원내 부대표 할 때 한 번만 받은 게 답니다.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뿌렸는데 그게 전부 특수활동비로 만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줄이다 보니까 대통령 시계도 지금 시중에 나돌지 않다 보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던데 그런 특수활동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줄여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정치권이 이 전례가 없었습니다. ಈ 特殊활동비를 공개했던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으로 좀 개정을 해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특수활동비를 전부 공개하도록 입법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선자와 지금 대통령 사이에 인사권을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하도록 이것도 법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례를,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법 개정을 해가지고 국익과 상관없는 특수활동비라면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회의장, 원내수석 뭐 이런 분들이 쓰던 영수증도 없이 쓰던 이 특수활동비를 전부 카드로 대체를 다 했습니다. 그럼 카드 영수증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조금씩 더 투명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어떤 예.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 돌직구쇼 출연하신 현역 의원 중에서 법안 발의 예고를 하신 분은 전재수 의원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김승현 교수님. 근데 한 가지 뭐 이런 논란과 별개로 이 영부인께서 이제 반지를 이게 왜 굳이 돌리셨을까요? 왜냐하면 박수 치는데 알이 좀 작으면 모르는데 크면 이 박수 치기 좀 불편할 텐데 또 요게 다 잡혔잖아요, 화면에. 일부러 돌린 것 같아요. 이제 예. 화면에 막상 손이 클로즈업 되는 이 화면을 보니까 너무 반지가 큰 거죠. 그럼 어쨌든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사치스럽다라는 이제 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이제 이걸 돌린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수 있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쓰는 옷값인데도 그게 7억 원을 썼니 많이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쓴 돈에 대해서 이제 밝히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좋은 옷이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옷값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두 번째로는 우리도 박근혜랑 똑같았다라고 인정을 하든지. 자기들은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 DNA가 다르다는 말을 항상 해왔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랑 똑같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현 교수의 돌직구받기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실루엣의 정체 함께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주말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시민들이 좀 찾았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어머님께서 텔레비를 보시고 한번 가보자. 어머님 연세가 96세입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어머님하고 같이 한번 보고 그래 집에 갈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잘 보여. 박근혜 대통령 계신 곳 찍으려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혹시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보여주실런지. 저희 아기한테 이제 대통령 집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놀러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기념사진까지 하니까 그 기분이 좋았어요. 사랑하니까 건강하시라고. 예,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근데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가 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날아오는 소주병을 몸으로 막아낸 여성 경호원이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이게 날아오는 걸 인지하고 먼저 가서 몸으로 제지를 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화염병이라면 여성 경호원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직업 앞에 성별은 없다라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도 이게 화제라고 합니다. 저 멋진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경원입니다. 온몸으로 막는 여성 경원이 진짜 존재하는 나라라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찬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첩성을 보니 단기간 훈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해외 매체에서 대처 상황을 상세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권에 등극하는 등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출사표,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이 변수다. 지방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서울시장 나와달라는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 돌직구 출신 전용기 의원 얼굴도 지금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찾아간 겁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민심이 많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누군가는 나와줘야 되는데 거물급이 나와야 되겠죠.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인물 중에 조금 더 그 중책감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송경일 대표가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 그 시장 선거 보시면 굉장히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어떤 지점을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요번에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흐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고 민주당이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가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인천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하고는 조금 더 멀어 보이긴 한데, 일단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선 패배 후에 통상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도부가 지고 일선에서 일단 물러나는 관례와는 정반대로 원내대표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당내 요구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지방선거 차출설까지 정반대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다시는 지몬미를 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올리기도 했고요. 당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당이 판단할 사안이다. 안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안 해요. 최근 이재명 상임고문과 지방선거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인천시장을 했던 정치인이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장에 도전할 만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상대할 만한 당내 인물이 송영길 대표 말고는 없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부산 쪽이라. 일단은 그 지난주에 지방선거 기획단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제 여러 이제 당내 인적 자원들을 놓고서 아마 조율을 할 것이고요. 선거 때가 되면 원래 이제 출마하고 싶은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난처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당내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전반적인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 결과물들이 아마 이게 4월 중순 전에는 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든 대선에서 졌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좋은 인물, 좋은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기획단을 중심으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중량감만 본다면 뭐 송영길 대표는 충분히 도전하고도 남을 만한 자질이죠. 김동연 전 총리가, 전재수 의원님, 경기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이 방점이 됐다. 뭐 주변에는 좀 나를 좀 자꾸 띄워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김동연 후보에게 서울로 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섞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든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든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출마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출마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의외로 이 대구시장 선거판이 뜨거워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지금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대구로 이사했다, 이달 중순,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퇴원에 맞춰 대구 정계활동 관측,
출마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며 고심 중이다.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후보죠.는 대구시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도전을. 김재원 최고도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천 25% 감점룰 반발, 윤 당선인과 통화, 페널티룰 재검토 착소, 부당한 룰 만들어 당원과 국민 농락했다. 출마 선언해놓고도 최고위원 사퇴 안 하는 건 후안무치, 협잡 정치 그만하라. 벌써 이제 대구에서는 경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대구시장 선거판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변호사까지. 그런데 워낙 대구라는 어떤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이 또 대구 달성에 가 있잖아요. 네. 박심에 달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심이 누구를 향할 것이라고 보세요?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이제 사저를 놓고 대구에서 여러 활동들을 정치적 활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삶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정치인들이 대구 시민들께 가장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원들, 좋은 후보들이 넘쳐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공천을 둘러싸고 있게 되는 잡음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씨들이 결국은 당내 갈등으로 촉발되는 순간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찾지 못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인천이나 경기 등 앞으로 치러야 될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선거에서 국민들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작은 분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게는 서울이 또 국민의힘에게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앞서 김승희 교수님, 유영아 변호사도 대구시장 출마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출신이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랄까 성정상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탁 누군가를 콕 집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도 인연이 있을 것이고 유영아 변호사야 말할 것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선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별 메시지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사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더 밀어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사면돼서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데 다시 그런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누구를 콕 찍어서 좀 이렇게 밀어주는 식의 발언은 좀 자제하시지 않을까, 조금 당분간은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신 이제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가 더 가깝다, 내가 진짜 박심이다 라고 마케팅할 가능성은 크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